에너지의 중요성은 사실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 중요합니다. 인류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에너지, 물, 식량입니다. 이건 생존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그 사람, 그 민족은 생존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에너지와 식량과 물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에너지만 있으면, 물론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거죠. 에너지만 있으면 식량도 만들 수 있고, 최근에는 도시농업이라는 게 생겼어요. 도시농업. 도시농업은 뭡니까? 이런 건물에다가 농장을 만들어서, 수직 농장을 만들어서 에너지로 키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지금은 이렇게 에너지만 있으면 식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또 에너지가 있으면 물도 만들어낼 수 있죠. 당연히 뭐 지하에서 물 뿜어 올리는 것도 에너지로 하고 있고,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것도 또 에너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이 중에서 세 가지가 인류 생존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 에너지가 저는 제일 중요합니다. 에너지만 해결한다면 생존할 수 있다. 나아가서 에너지는 국가 활력의 필수제입니다. 에너지를 확보했느냐, 그 나라가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했느냐, 그걸로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결정됩니다.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지금 미국과 중국, 또 미국과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 게 다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이 182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세계 에너지 소비 추세를 그린 겁니다. 이 큰 그림만 보시면 되겠어요. 한 1940년대, 50년대부터,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면서부터 급격하게 에너지 소비가 늘어났죠. 물론 그 전에도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GDP를 보면, 이건 이제 굉장히 오래된 때부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1800년대부터 갑자기 GDP가 솟기 시작해서 올라갑니다. GDP가 뭐죠? 그렇죠. 국가 경쟁력이죠. 국가가 생산해내는 능력 아닙니까? 국가가 생산해내는 능력과 에너지 소비가 서로 비례한다. 불행히도 이 에너지 소비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서 지구를 온난화시켜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지만,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장표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에너지 소비가 GDP와 비례한다. GDP가 높아지려면 에너지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물론 최소한 쓰려고 노력은 해야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AI는, 우리 뇌는 요만한 뇌지만 굉장히 넓은 생각을 작은 에너지가 하잖아요. 근데 AI는 그렇게 못해요. 너무나 많은 전기를 쓰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한두 개가 서포트해야 AI 하나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AI의 세상이 오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에너지는 더 늘어나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에너지는 늘어나는데, 그 에너지를 뭘로 공급해야 되느냐? CO2가 나오지 않는 에너지로 공급해야만 우리 미래가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에너지는 생존의 필수지만 동시에 국가 활력의 필수제인데, 그럼 어떤 요건을 에너지가 만족시켜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에너지 안보. 에너지 안보라는 건 뭐예요?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세미나 하고 있는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공급이 끊어지면 이 세미나 가능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게 에너지야. 두 번째는 에너지 환경.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인간이나 또는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게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에너지가 나쁜 영향을 줬다. 그것을 바로잡자. 그런 얘기를 했죠. 에너지 공평성이란 말은 조금 에너지 균형이라는 말도 되는데 이거는 누구나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누구나 접근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누구나 에너지에 접근해서 사용하려면 에너지가 어때야 됩니까? 에너지는 경제성이 있어야 돼요. 비싸면서 풍부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만 쓸 수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에너지는 안보성, 환경성, 경제성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에너지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어떤 에너지를 얼마만큼 사용할 거냐. 예를 들면 석탄을 얼마 쓰고 가스를 얼마 쓰고 태양광을 얼마 쓰고 원자력을 얼마 뭐 풍력을 얼마 이거를 결정할 때 이 세 팩터를 고려해서 그 나라에 맞는 그죠? 그 나라에 맞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스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죠. 비싼 이유가 뭐죠? 그렇죠. 수입해오죠. 그게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질 않고 외국에서 액화시켜서 갖고 와서 다시 기화해서 쓰니까 당연히 비쌌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면 다른 얘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원자력 발전보다 가스 발전이 훨씬 쌉니다. 싼 이유가 자기네 집 밑에서 파서 쓰니까 싼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스는 또 무슨 문제를 갖고 있죠? CO2 문제가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CO2라는 팩터가 바로 이 환경성인데 환경성과 고려해서 적당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에너지 요건은 에너지 트릴레마 세 가지 상충되는 요소가 있는데 안보, 경제, 환경 이 세 가지를 잘 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경성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덥죠. 저도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데 열심히 걸어오다 보니까 땀이 그래서 그리고 뭐 아까 열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걸 보시면 되죠.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인류가 그때처럼 그대로 살았다면 대략 이 온도를 유지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가 여러 가지 특히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거기에 기후변화에 그 온도에 영향을 주는 물질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메탄 등등등등.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에너지 사용과 산업 공정 분야에 있는 바로 CO2. 우리나라는 CO2가 고민이지만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농업이나 축사를 많이 해서 그 나라는 CO2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메탄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고민이 달라요. 근데 대개 선진국은 다 CO2가 문제가 되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떻게 메탄을 줄일 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CO2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발전원별 생애주기. 생애주기라는 말은 그 발전소의 원료부터 해서 발전소 만들고 폐기해서 땅속에 묻을 때까지 이걸 생애주기라고 그러거든요. 이 생애주기 동안에 배출한 탄소량을 보면 이 그림. 석탄이 가장 많죠. 물론. LNG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석탄보다는 작지만 태양광 48, 1kWh를 생산하는데 48g이 나온다. 해상풍력 12, 원전 12, 육상풍력 11. 왜 태양광이 CO2가 나오죠? 이상하잖아요. 잘못된 통계 아닙니까 혹시? 태양광 패널을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전기로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반도체 공장, 평택 뭐 이쪽 용인 이런 데 반도체 공장 짓는데 거기 전기를 어떻게 공급해야 되냐 고민하잖아요. 왜 고민해요? 반도체 만드는데 엄청난 전기가 들어요. 그런데 태양광 패널은 반도체예요. 물론 품질이 좀 떨어지는 반도체지만 반도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태양광도 CO2가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원전보다 4배 나옵니다. 4배. 이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그런데 자, 여기에 또 하나 추가로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급 과정에서만 얘기하는 건데 간헐성을 보완하는 방법에 따라서 CO2가 발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태양광은 낮에만 발전하잖아요. 태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밤에는 뭘로 발전합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대개 가스 발전. 가스 발전으로 보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스 발전이 일정 출력을 내면서 운전하는 게 아니라 가스 발전이 출력을 냈다가 내렸다 이렇게 운전한다. 가스 발전이 정상 상태로 운전하면 490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가스 발전이 정상 상태로 운전할 때 나옵니다. 그런데 가스 발전이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따라서 운전하면 CO2가 이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석탄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태양광의 간헐성을 보완해주는 역할도 원전이 해야 된다. 또는 수력발전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스 발전이 계속 보완해주게 되면 CO2는 줄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에는 이제 경제성으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액을 1990년도부터 쭉 이렇게 가장 많은 게 뭐 천연가스가 뭐 이렇게 되고 석탄 뭐 석유는 물론 지금 에너지로는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석유는 우리 옷 만드는데 플라스틱 만드는데 또 자동차 휘발유로 쓰고 뭐 경유로 쓰고 뭐 그런 데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것도 석유 수입액에 들어있죠. 하여튼 전체 수입액으로 보면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최근에 보면 한 1,500억 불쯤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수출 품목 1위 반도체, 2위 자동차 합치면 1,500억 불. 무슨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 수출 전부 해서 에너지 사온다. 그거예요. 딱 잘라서 좀 과장해서 말하면 반도체, 자동차 그렇게 열심히 수출해서 결국 에너지 사왔구나.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발전원별 정산단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신재생 부분에는 정산단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사실은 REC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보조금 한 70원 정도를 여기다 더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2018년부터 24년까지지만 2024년에 중요한 에너지만 한번 보면 원자력 58원, 유연탄 132원, 무연탄은 뭐 많이 안 쓰니까 그렇고 유류는 뭐 발전이 별로 안 쓰고 LNG 181원, 원자력의 3배 넘어가죠. 태양 131원, 태양광은 131원인데 70원을 더하면 200원. 원자력 발전소에 4배.
비싸요. 경제성에서 봐도 태양광하고 원자력을 비교하면 최소 4배 정도 태양광이 비싸요. 비싸게 사서 한전이 비싸게 팔면 물론 국민한테 전가가 되지만 한전은 문제는 없죠. 그런데 비싸게 사서 비싸게 못 팝니다. 전격은 보면 이게 이제 옛날에 2010년부터 쭉 이렇게 왔는데 최근에 보면 산업용이 빨강이고 주택용이 파랑인데 한 160원 선에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한전이 160원에 전기를 판다고요. 평균으로 원전은 58원에 사다가 160원에 파니까 한전은 이거 이익 나겠죠? 태양광은 200원에 사다가 160원에 파는 거예요. 팔수록 손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건 적절한 선에서 유지해야 돼요. 저도 집에 태양광, 전 뭐 단독주택에 사니까 태양광 쓰고 있습니다. 뭐 요즘 이렇게 더울 때는 마음 놓고 에어컨을 틀고 시원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거 좋아요. 그런 건 좋아요. 근데 이게 대규모 단지로 들어가서 한전에 팔기 시작하면 파는 만큼 한전이 손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원에는 또 70원의 보조금이 들어있잖아요. 70원 보조금 누가 내는지 아세요? 누가 내게요? 여러분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벌어서 보조금 주는데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손해나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적절한 선에서 태양광을 보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전을 확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데이터에 근거해서 저는 말을. 그리고 경제성과 관련해서 또 수출 얘기 안 나오셨죠? 국내 11개 수출 기업 잘 안 보이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있는데 2021년도에 얘네들이 전력을 98TWh 우리가 한 550TWh 쓰니까 우리나라 전력이 한 5분의 1 대략 5분의 1 조금 안 쓰는데 5분의 1 정도는 지금 수출 기업이 씁니다. 그런데 만약 태양광을 더 늘려서 태양광 단가로 이 98TWh를 전부 공급한다면 추가 요금 인상이 3조 9천억 4조를 인상해야 돼요. 4조. 그러면 이 기업들이 이익을 내겠어요? 반도체 팔리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국민들이 직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의견을 내야 됩니다. 지금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높죠. 옛날엔 산업용이 주택용의 절반, 한 60% 됐잖아요. 우리와 경쟁하는 독일이나 미국, 일본 등등등등은 다 이 우리나라 옛날 상태. 다시 말하면 주택용보단 산업용이 다 쌉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산업용만 올렸어요. 주택용도 올리긴 올렸지만 어쩔 수 없이 산업용만 올렸어요. 그래서 역전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와 경쟁하는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민이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기요금 조금 더 개인적으로 부담하더라도 산업용을 낮춰서 외부로 수출 단가를 낮춰야 되잖아요. 이거 산업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의 후대들이 다 이거 걸머지고 가야 돼요. 정부에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산업용 그만 올리고 가정용 올리지. 내가 더 부담하겠다. 내가 더 부담하겠다. 내가 부담해서 우리나라를 살리고 우리 후손을 살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죠? 우리나라 태양광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보다 비싼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선 왜 우리나라는 태양광이 비싸죠? 태양광 자원이 좋지가 않아요. 1년으로 보면 하루에 15% 그러니까
서너 시간만 발전하는 거예요, 태양광은. 100% 출력으로 볼 때는 서너 시간. 그래서 이걸 가격을 낮추려고 계속 중국 패널을 가져요. 중국 패널. 중국은 더 싸죠. 중국산 패널을 갖다 해서 설치를 해도 계속 비싸요. 그래서 보조금을 좀 이제 좀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나라가 태양광 보급률이 면적당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2, 3위예요. 이미 면적당 태양광 보급률이 2, 3위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태양광이 보급됐어요. 그런데도 태양광 보급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태양광 자원이 기본적으로 안 좋고 보조금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우리나라 태양광이 비싼데, 우리나라가 비싼 나라 별로 없잖아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비싸죠. 덴마크, 그다음에 여기 맨날. 그 나머지 나라는 다 우리나라보다 싸요. 그러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바꿔서 태양광도 가격을 낮춰서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한전 부담도 없고, 그래야 수출 부담도 없고, 우리 국민 부담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경제성 얘기하면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60원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래? 거기에 사후 처리 비용 고려하지 않은 거 아니냐? 사후 처리 비용이라고 하면 원자 해체 비용, 중저준위 폐기물 비용, 사용 처리 비용, 사용 해결 처리 비용, 이거 고려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거 오해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후 처리비가 약 17%, 원가의 17%는 사후 처리비입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다 기금으로 돼서, 이건 한손이 관리하지도 못해요. 기금으로 별도로 내서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 단가가 싼 것은 사후 처리 비용이 없어서 그렇다. 거짓말입니다. 사후 처리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0원이다. 그럼 왜 싸요, 우리나라는? 이상하잖아요. 기술이 잘 돼 있고 인프라가 확충돼 있기 때문에. 기술과 인프라가 있어서 싼 겁니다. 이번에 체코에 우리가 우선 공급장,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경쟁력이라는 게 뭐예요? 가격 경쟁력. 그게 국제적으로도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태양광 얼마나 팔려요? 태양광 회사들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렵습니다. 중국 때문에 어려워요. 중국이 너무 싸게 지니까. 원자력 발전소도 중국이 싸게 집니다. 우리보다. 한 80%대로 집니다. 그런데 체코는 왜 중국, 러시아를 배제했을까요?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네, 안전성, 신뢰성. 그리고 체코가 우리나라를 선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예요? 정책의 일관성, 나라의 신뢰. 그 나라가 꾸준히 원자력을 한다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전 정권 바뀌어도 이거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국민이 먹고 사는 먹거리 문제거든요. 안보와 관련해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천연가스 가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동안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변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뭐 엄청나게 이렇게 변했죠. 독일, 특히 EU가 이 러시아의 가스에 많이 의존했던 유럽 국가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전이 손해나면서도 이렇게 간 거죠. 여기 보시면 한전이 이렇게 적자가 나서 지금은 총 부채가 200조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적정선의 부채는 괜찮습니다. 근데 갚을 수 있는 부채예요. 아까 보셨죠? 파는 값보다 사는 값이 비싼 상황에서 부채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그래서 안보 측면에서는 가스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나라가 움직이는데, 그 가스 가격을 어쩔 수는 없어요. 그건 외생 변수니까. 그렇죠. 그러나 가스 가격에 저항성이 있는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가스 가격에 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외 의존도를 보면, 이제 해외 의존도가 앞에서 말한 거하고 연관이 되는데, 2019년도에
원자력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순위는 원자력 포함하면은 33위였었습니다. 지금도 뭐 거의 이 수준인데 되겠죠. 근데 2035년도를 예상할 때 원자력을 빼면 아시아에서만 봐도 34위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원자력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순위는 33위였는데 여기서 원자력을 빼면 아시아에서도 바닥이다. 그 원자력을 뺄 수 없는 거예요. 원자력 빼면 안보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러면 가스 변동에 의해서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이 춤을 추고 그러면 수출 가격이 춤을 추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꽉 잡고 가요. 어느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원자력이 위험하다. 위험합니까?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어떤 측면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죠. 예, 맞아요. 데이터는 전혀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분위기상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요. 자, 일단 EU 텍소노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린 텍소노미. 그린 텍소노미라는 건 뭐냐면 녹색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을 모아서 분류해 놓은 게 녹색 분류 체계, 그린 텍소노미라는 겁니다. EU가 제일 먼저 했는데 EU에서 그린 텍소노미를 할 때 요건이 있어요. 사람이 덜 죽어야 되고 환경에 영향을 주면 안 되고 등등등 그런 요건이 있으면 이건 녹색 에너지다. 그러니까 저리로 융자도 받고 대출도 받고 뭐 그런 게 그린 텍소노미인데 유럽에서는 그린 텍소노미로 원자력이 들어갔죠. 2년 전에. 우리나라는 작년 초에 또 그린 텍소노미에 원자력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EU에서 뭘 근거로 들어갔느냐? 바로 이거죠. 에너지원별 중대사고 치명률, 사람이 얼마나 죽느냐? 석탄 14명, 천연가스 8명, 2세대 원전 0.5명, 3세대 원전 0.000명. 우리나라가 짓고 있는 모든 원전은 3세대 원전이고 해외에 수출한 것도 3세대 원전이고 UAE에 수출한 것도 3세대 원전입니다. 태양광 0.03명, 풍력 0.2명, 해상 풍력 1명. 자, 지금까지 모든 사고를 종합을 해서 평균 통계를 냈더니 3세대 원전과 태양광은 이 정도 차이가 나요. 태양광이 더 많이 죽습니다. 데이터가 보이죠. 태양광이 더 많이 죽잖아요. 네? 물론 여기 석탄이나 천연가스에 비하면 작은 숫자지만 그래도 더 많이 죽어요. 더 많이 죽었어요. 근데 원전이 위험하다고? 원전이 위험하면 태양광 위험하다고 동시에 얘기하면 됩니다. 원전이 위험해? 태양광도 위험해. 그거는 올바른 상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태양광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태양광 왜 위험하죠? 반도체 이 톡식 물질을 다루잖아요. 반도체 만들 때 거기에 아주 위험한 물질을 가지고 반도체를 씻어내고 뭐 이런 거. 그럼 석탄 발전소는 왜 그래요? 미세먼지가 나와서. 그죠?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 이 호흡기를 통해서 영양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전 위험하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태양광은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다. 근데 원전은 위험한데 태양광은 안전하다. 거짓말이죠. 데이터가 이렇게. 리스크란 건 뭐냐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게 여기 시계가 중요합니다. 여기 10시죠. 10시. 10시까지는 이렇게 양쪽 다 뭐 문제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12시, 1시, 2시 이렇게 되면 파라솔을 친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때도 파라솔을 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파라솔이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그게 안전한 겁니다. 안 하면 그게 리스크, 그게 위험입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개념도 정확히 공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공학을 판단하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는 공학 설비 아니에요. 공학 설비는 공학으로 판단을 해야지. 철학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안전설계는 이제 방사선 물질에 의한 환경과 인명 피해를 방지하는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다단계 방어와 다중 방법이 있다는 거죠. 다단계 방어라는 건 사고 예방 및 완화 조치를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다. 방법도 여러 가지가 해놨다. 물리적으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걸 심층 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단계 방어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방벽은 여기처럼 아까 제가 강조했듯이 철근 콘크리트 방벽이 맨 바깥에 있고 그 안에 철판이 있고 뭐 등등 원자로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방벽이 있다. 그리고 원자로에서는 열을 제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각종 계통이 있다. 그런데 최근에 소형 원자로는 원자로와 경납용기 전체를 다 물 안에 수영장 안에 집어넣어서 더 안전하게 했다. 대형 원전은 이렇게 다 펼쳐져 있는데 이 전체를 다 하나에 넣어가지고 이 자체를 물에다 담궈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용 해결료는 요 장면만 제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용 해결료는 어떻게 저장하고 있냐면 대개 발전소에서는 물 속에다 이렇게 해서 요 까막까막한 데가 해결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성에는 이렇게 바깥에 이제 꺼내서 이런 통에다가 지금 저장하고 있어요. 스위스도 이렇게 있고, 이건 뭐 전 세계가 다, 일본도 이런 게 있고 다 있습니다. 월성 빼고 우리나라는 아직 건식 저장 설비가 없지만 이런 건식 저장 설비를 설치하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안에 해결료가 들어있는데 사람이 서 있죠? 여기 해결료가 가득 있는데 여기 사람이 서 있죠? 이건 스위스에서 발생한 모든 해결료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한가요? 안 안전한가요? 안전한 거죠. 이 저장 설비가 제대로 설계가 돼서 제대로 작동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런 통을, 똑같은 통은 아닙니다. 통은 달라지지만 이런 통을 지하에 집어넣는,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 문제 없죠. 지금 핀란드는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장 설비를. 사용 해결료 일반인들은 만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만나겠어요? 근데 괜히 두려워요. 만날 방법도 없는데 두려워요. 사용 해결료에 관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렇게 안전한 거를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저 밑에 땅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보관하다가 기술이 발달하면 이 안에 좋은 원료가 또 들어 있습니다. 타고 나면 연탄재처럼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원료가 되거든요. 그거 빼서 또 쓰자 하는 게 제 주장이지만 오늘은 뭐 그냥 최종 처분하는 얘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3번의 중대 사고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 TMI, 체르노빌, 후쿠시마. 후쿠시마 잘 알려졌고 체르노빌도 많이 아시고 TMI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똑같이 중대 사고가 났는데 일단 노형이 달라요. 그림이 달라요. TMI는 가압경주로 체르노빌 비등형 경주. 비등이란 말은 물이 끓는다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흑연 감소이고 핵무기까지 행성하는 원조. 그리고 후쿠시마는 비등형 경주고. 자, 일단 그렇게 노형이 특이하다는 걸 말씀드린 다음에 여기 보시면 3마일은 여기 방사선 피폭자 없습니다. 후쿠시마도 없습니다. 체르노빌 4호기가 43명 죽었습니다. 암 사망자 포함해서. 근데 이 죽은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직원입니다. 직원. 소방관 직원.
일반인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래도.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도 다 죽는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체르노빌은 왜 사망자가 나왔어요? 경납연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전소가 사고가 나면 방사능 물질이 나오게 돼 있는 발전소예요. 그러니까 죽었죠. 물론 43명, 또 수만 명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후쿠시마는 있긴 있었는데 3cm 두께 강철 소형입니다. 그래도 죽지는 않았어요. 후쿠시마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쓰나미로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쓰나미로 죽은 사람이 13,000, 16,000명, 13,000명인데 사람들이 그게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화면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쓰나미, 원자력 발전소 사고, 그러면서 뭐 10,000명 죽었다. 다 사실은 쓰나미로 죽었는데. 3말 2호기,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하고 같은 겁니다. 앞에 걸 보시면 2호기가 사고 났는데 1호기는 2년 전까지, 이게 1978년도에 사고 난 거거든요. 2년 전까지 운전하다가 정지해서 퇴역했습니다. 역발전소에 사고가 났는데, 원자로가 녹는 사고가 났는데, 이쪽에 있는 발전소에서는 계속 근무했어요. 얼마나 안전하고. 사람 안 죽죠. 우리나라 원전이 그 설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가져온 건 아니고 우리 선배들이 그걸 결정한 건 정말로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원전이 사고 거의 안 나게 이런 문제들을 또 다 반영해서 고쳤죠. 사고 안 나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원전 내에서 모든 방사성 물질이 멈춰지기 때문에 주민하고는 상관이 없다. 한 가지 또 잘 일반인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과 오나가와 원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오나가와 원전이 있죠. 진앙지로부터 오나가와 원전은 후쿠시마보다 훨씬 가까웠어요. 123km, 이거 183km. 근데 후쿠시마는 사고가 났고, 왜? 쓰나미 때문에 사고가 났고, 여기는 문제가 없었어요. 지진 후에 그 마을이 다 그 물로 잠겼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디로 대피했어요? 원자력 발전소 강당으로 대피해서 3개월을 살았어요. 이 정도로 안전해요. 그럼 됐죠. 우리나라 쓰나미 나간 게 없어요. 일본이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가장 안전한 곳은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다. 왜? 원자력 발전소는 지진이 날이라고 생각하고서 지었으니까. 그것도 평상시에 나는 지진이 아니라 1만 년 전에 났던 지진까지 다 조사해서 그런 지진이 나도 괜찮게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설계 지진이라는 건 뭐냐면 안전하게 정지하는 지진이 설계 지진이에요. 보통 건물의 설계 지진은 무너지는 지진. 무너지는 지진이 아니라 안전하게 정지하는 지진이 설계예요. 그리고 실제로 설계 지진을 초과한 지진도 3번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어요. 모든 얘기를 다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자력 발전소 사망자, 태양광 사망자 다 얘기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면 태양광은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케이. 상식이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한데 태양광은 안 위험해. 그건 다 안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죠? 가짜뉴스를 왜 만들어내죠? 생산 이유. 이익이 있기 때문에. 뭔가 가짜뉴스 만들어내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 8차 방류하고 있습니다. 8번. 자, 우리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 조사해요. 바다 조사하고 뭐. 그 한 1조 얼마 들어갔어요? 1조 5천. 1조 5천원입니까? 네. 네.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 사실 그렇게 선동한 사람들이 물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간주하는 일이 없으면 또 선동할 거라고. 선동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그동안. 가짜뉴스가 사라져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좀 깨달아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생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과거 데이터 다 보여줬죠.
후쿠시마 사고 난 이후에 우리 바다에 아무 사고 났을 때 1000배 많은 방사선이 나왔는데 우리 바다에 아무 영향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1000분의 1 작은 놈을 방류하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다? 비상식이죠. 시뮬레이션도 다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수산물에 아무 이상 없고 보고 오징어, 갈치 뭐 다 계속 조사하고 있어요. 일본 아무 문제 없어요. 제한치 이내예요. 여기도 삼중수소 들어있습니다. 1리터에 100g. 이런 물을 저만 마신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도 마셨고 우리 할머니도 마셨고 단군 5000년 동안 물을 계속 마시면서 삼중수소를 먹었어요. 우리 몸에. 그래서 뭐 아무 일 없잖아요. 그게 백그라운드예요. 뭐 갑상선 많이 들었다고요? 여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이 데이터 보시면 돼요. 월성원전에서도 계속 암이 어떻다 뭐 계속 있었어요. 한 번도 그게 관련성이 확인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답이 원자력이에요. 원자력을 늘려서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늘려서 개인의 삶도 활력을 주고 국가에도 활력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